코스닥에 최근에 뭔가 변화가 느껴지세요, 위원님은? 일단은 1200포인트 정도까지 갔었잖아요. 갔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사실은 과매도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거는 1200포인트를 넘어서서 가는 넘어서서 거.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밴드 구간으로 봤을 때 이번 사이클에 1200포인트 간다는 것에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걸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적 베이스로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 관점이 있고요. 네, 네. 만약에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멀티플이 올라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멀티플이라는 측면에서 이 주식을 좀 더 담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될 텐데 신뢰 회복이 좀 먼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도 뭐 다양한 조치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시킬 것인가, 다양한 동전주, 좀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 이런 네. 퇴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이게 담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시장이 정리가 될 필요 있다. 그 구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담겠다이기 때문인 건데요. 아직은 맞습니다. 그렇다. 시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뀐 게 없잖아요. 코스피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실적의 성장, 물론 뭐 좀 일부 섹터에 한정돼 있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러티브만 믿고 모멘텀만 믿고 투자한다는 건 부담스럽고, 또 그렇게 투자했다가 나중에 물렸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아니 저 반도체만 하더라도 소부장은 반도체 소부장은 수치들이 좀 나오니까 뭐 기대를 하고 뭐 좀 투자도 할 수 있고,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사실은 뭐 로봇이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이런 섹터들은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 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관련해서 승강제 얘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확정이 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을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정책 펀드들 이런 데서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사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 즉 실적 베이스 부분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이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이쪽에서는 뭔가 변화는 좀 크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뭐 그렇게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큰 게, 그렇죠. 이제 어떤 시장이 어떻게? 프리미엄이 될 것인가, 누가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만 남아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거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요. 지금 동의가 어렵습니다. 네.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긴 한데, 지금 일단 무조건 코스닥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 이런 식의 약간 정성적인 접근은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안 먹힌다는 얘기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은 확실한 걸 내놔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그때 코스닥 시장 막 급락할 때 코스피는 가고 있는데, 그때 금융위원회에서 뭐 코스닥 시장 관계자 또 증권사 뭐 센터장들 뭐 이렇게 해서 좀 관계자들 불러서 뭘 했으면 좋겠니라고 물어봤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긴 했었어요. 그 뒤에 뭘 물어봤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는 않던데, 오늘 뭐 나오신 김에 박 의원님에서 보시기에는 코스닥 시장이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가 좀 필요할까요? 뭐 이거는 일단은 제 개인 그러면, 의견이라는 그래서 점을 먼저 여쭤보는 말씀드리고, 네.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가이던스 있잖아요. 기업에서 주는 일종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범위, 네, 네. 이렇게 가이드를 하거든요. 네, 네, 네. 대략적으로 과거 추이나 뭐 신사업이나 뭐 지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네. 뭐 분기별, 반기별, 네. 연간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조금 공통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누가 제시해요? 보통 기업의 IR 파트, 뭐 재무 파트에서 자기들이 제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좀 괴리율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괴리율은 뭐와 뭐의 괴리율입니까? 결국에는 확정치 그리고 그 가이드와의 가이던스와 괴리율. 확정치 간의 차이. 네, 맞습니다. 이게 코스닥 업체를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는 그
내부적으로 얘기했던 내용들이 현실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처음에는 기업을 믿고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나중에 현실화됐을 때 상당 부분 그 믿었던 내용들이 반납이 되면서 뒤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큰 피해를 보게 그렇죠. 됩니다. 예. 완전히 그 총알바지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클리컬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뭐 대기업들이 이제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고 수출이 증가하는 국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 노출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계속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좋을 때 호황일 때만 보라보고 네. 계속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다. 결국에는 중소형 중견 업체들은 이제 대기업과 연계해서 실적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실적이 좀 뒤에 더 많이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인식 속에서 후행적으로 계속 대기업과 거의 서플라이 체인들을 같이 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사이클이 끝나가는 국면 속에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제시했던 가이던스가 안 맞게 되면은 네.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과거에 이제 괴리율들을 다 트래킹을 하는 레코드를 쌓게 되면 네. 어떤 기업들이 말 한 대로 했는지 그렇죠. 그 이행 수행력이 높은지에 대해서 네. 판단이 설 것 같고 네.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 능력 있는 기업이 아닌가 멀티플을 높게 받아도 되는 결국 미래에 대한 내용을 선반영해도 무리가 없는 신뢰를 기반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코스닥 기업에는 뭐 신규 상장 업체들도 있고 그 신규 상장 업체분들은 이제 시장의 생리를 조금 알아가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상장 업체들은 뭐 지난 몇 년간 봐주시면은 거의 상장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뭐 오버행 물량 또 있겠지만 그렇죠. 그것도 있죠. 단기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죄 갖다 땡겨가지고 상장할 때 써먹었으니까 이제. 네, 근데 또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그 신뢰를 못 갖는 부분도 좀 많이 있고 코스닥이 왜 이렇게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는가 거기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특히 진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코스닥의 투자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못 믿는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뒤통수 맞은 경우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뭐 하다가 잘못되면 유상증자하고 뭐 CB 발행하고 이런 물량으로 또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등등등등. 근데 말씀을 하니까 저는 너무 공감이 가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실적 가이던스 좋은데 이거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중소 중견 업체들을 보면은 무조건 높게 가이드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떴다가 네. 나중에 신뢰를 잃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현실적인 가이던스를 주고 네. 그거 대비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기업들이 믿어줘야 될 텐데. 근데 가이드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면 네. 그러면은 비트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아. 회사 내 CEO나 뭐 CFO 분들이 제시하는 C 레벨급의 내부 목표치를 시장에 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은 내부적인 C 레벨급 임원분들의 KPI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들 성과를 내야지 자기들 연봉도 올라가고 성과급도 받으니까. 예,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C 레벨급 분들의 내용을 믿고 어디에서 그것들을 필터한 시장에 소통하는 내용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괴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이제 기준점인지조차도 불분명하고 대부분은 이제 의사결정권이 많은 분들의 내용을 그렇죠. 믿는 경향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좀 시장의 등락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애초 처음부터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등락 자체가 이렇게 바이런트하지는 않을 거다. 기준이 확실하다 그러면. 예, 네. 지금은 기준 자체도 굉장히 확실하기가 어렵고 많은 기업들이 보고서가 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리포트 안 나오는 데가 태반일 거요? 코스닥은? 예, 그뭐 기사 베이스로 움직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네. 뭐 내용 자체도 뭐 기사 자체에서 컨센이 형성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뭐 밸류도 좀 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 굉장히 구조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중요한 게 우리가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숫자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숫자가 최근 5년 동안 뭐 예를 들어 3년 동안 뭐 얼마나 상향되고 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서 이 회사는 성장성 있네 투자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그거 자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실 미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직원분들 월급도 다 주고 남은 돈에 대한 배분을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게 이제 하죠. 주주는 그 부분이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미래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시장의 부진은 코스피 대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이 코스닥의 부진은 그런 기본 베이스가 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금융당국에서 뭐 승강제도 좋고 뭐 다 좋은데요. 승강제 한다고 해서 그 승강제로 해서 프리미엄급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만약에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신뢰가 전혀 안 쌓인다 그러면 그 승강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아주 구조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딱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코스닥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잠깐은 성장할 수 있어도 2천, 3천, 4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좀 공감을 합니다. 이제 요 코스닥 얘기는 요런 정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문제입니다. 코스닥이 단기간에 그렇게 펀더멘탈리하게 이렇게 신뢰감을 갖고 찾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박 의원님한테 두 번째로 여쭤볼 거는 젠슨왕도 왔다 가고요. 알트만도 곧 온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먼트라고 테슬라 때문에 유명한 미국의 이게 자산운용사가 이렇게까지 유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게 그 아주 대형사도 아닐 텐데 캐시우드 CEO 이 여성분인데 여성분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양반이 되게 강단 있죠. 남들 다 지금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럴 때 들어가서 뭐 대박 내기도 하고 물론 쪽박을 찬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자꾸 한국을 방문해서 뭔가 우리가 되게 좋은 상황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뭔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박 의원님은 이 양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아침에 월드컵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막식 이제의 그 DNA 캐대언. 예 맞습니다. 그 오프닝 곡을 그 했었군요. 우리가 예, 했어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좀 저력에 대한 평가가 좋은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뭐 젠슨 황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인터넷 시대 그리고 게이밍 PC 그 성장폭과 함께 IT 산업이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번 AI 사이클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과 좀 비교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결국에 이 어려운 AI로 가고 있는 이 전환기에 우리나라가 가장 글로벌리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네.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 뭐 지금은 메모리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가 좋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평이 그럼요. 많잖아요. 양극화 심해요. 예. 네. 그런데 글로벌리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산운용 쪽에서는 또 이런 비즈니스 기회들을 포착을 하려고 하는 것 그럴 수 같고. 있죠. 그 캐시우드가 온 이유는 그럴 거다. 네네. 그리고 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매출 2위인 국가거든요. 챗GPT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사용자 수로는 20 몇 위인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쓰는구나. 유료를 많이 하는구나.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인구 대비해서 이렇게 좀 AI 그리고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그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은 낮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감이 낮은 국가라는 그렇죠, 점에서 그렇죠. 네. 굉장히 좀 글로벌리 좀 키워서 하나의 벤치마크 시장으로 좀 빨리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런 협력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우리나라 다양한 IT 밸류 체인, 로보틱스 밸류 체인도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우리 박 의원님이랑 처음에 같이 방송을 시작했던 게 이제 로봇 쪽이었는데 로봇 쪽은 중국이 워낙 앞서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가능할까 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 혼자 하는 거라면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데 엔비디아의 뭐 그 뭡니까 그 옴니버스인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그런 플랫폼을 좀 같이 활용하고 그런다면 우리 로봇이 또 제조 쪽은 우리가 확실하니까 한번 또 해볼 만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가 왔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죠. 네네. 결국 엔비디아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레벨업 할 거고 최근에 뭐 로보티지라던가 이런 업체들이 통신 업체들이랑 월드 모델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뮬레이션으로 뭐 하드웨어가 뭐 100만 그렇죠. 대 이렇게 못 만들다고 하더라도 네. 엔비디아 기술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으로 결국엔 따라잡을 흐름 그리고 안 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안 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이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억지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기왕이면 그냥 앞서서 달려가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도 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듭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께서 미래산업팀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당장 현재 주가 뭐 이런 거보다도 그림 어떤 앞으로의 성장성 있는 산업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또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